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대 안암병원 김민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개해주신 바와 같이 넌 카디악 서저리 전에 리스크 이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고 카디오바스큘러 메디케이션을 모디피케이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한국에서의 서저리의 프리벌런스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우리 인구가 자체가 지금 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또한 수술의 비용, 진료 비용 역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넌 카디악 서저리 후에 컴플리케이션과 사망률은 사실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개의 센터에서 모아놓은 데이터를 보면 한 30일 모탈리티 한 1.8%로 보고되고 있고, 주요한 세 가지 원인은 우리가 잘 아는 sepsis와 블리딩 그리고 마이오카디알 인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러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또 사망률뿐만 아니라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와 세레브로바스큘러 이벤트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보시면 메이스가 한 3%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데스나 MI, 스트로크도 그냥 스테이디하지만 스트로크를 제외한 것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되고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들을 더 많이 갖고 있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멀티플한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를 갖고 있는 이러한 프리벌런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리스크 어세스먼트와 메디케이션 조정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리오퍼레티브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의 평가는 잘 알고 있다시피 메디컬 히스토리를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환자의 피지컬 퍼포먼스가 얼마나 되는지, 특히나 저희가 주로 잘 아는 3회치 이상이 되는지, 그리고 10회치 이상이 넘는지를 잘 파악하게 되겠고, 사실 3회치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냥 저희가 한 4km 정도로 속도 4km 정도를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걷는 정도가 되면 사실은 3회째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평가하기가 힘드시면 계단을 층수로 한 2층 정도 올라가는 거 숨차지 않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아마 외래나 임상에서는 많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잘 평가해야 되는 것이 서저리 자체의 리스크가 되겠는데요. 메이저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나 사망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1% 이하인 수술, 1% 이상의 수술, 3% 이상의 수술, 5% 이상의 수술을 나누어서 로우 리스크, 인터미디에이트, 하이 리스크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백내장 수술이라던가 플라스틱 서저리 등은 베리 로우 리스크고, 그 이외의 수술들은 사실상 리스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술을 미뤄야 하는 컨디션은 그럼 어떤 거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이라던가 조절되지 않는 심부전, 그리고 타키 아리드미아, 브레디 아리드미아가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 또한 아우틱 스테노시스가 굉장히 심토마틱한 경우, 그리고 시비어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술 전에 그러면 리스크 프레디션 모델을 어떤 걸 써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가이드라인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2014년에 미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은 밸리데이션이 된 모델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내셔널 서저리 퀄리티 임프루먼트 프로그램에서 나온 모델이든지 아니면 리 리스크 인덱스를 쓰라고 하는데, 사실은 리 리스크 인덱스와 리바이즈드 카디악 리스크 인덱스의 모델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 모델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스크 프레딕션 모델은 굉장히 여러 번 많이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실제로 리바이즈드 카디악 인덱스,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를 각각 1점으로 하여서 이가 몇 개가 있느냐, 그래서 가까이 포인트를 주고 이러한 것에 따라서 리스크를 나누게 되겠고, 내셔널 서저리 퀄리티 임프루먼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리스크 칼큘레이터 같은 경우는 보다 더 많은 것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해서 입력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게 되겠고, 1%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상 아마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1%가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를 좀 더 세세하게 평가하는 그러한
리스크 인덱스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퀄리파이가 더 좋은 것을 보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평가할 수 있고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논문에서 이렇게 쭉쭉 환자를 따라가 보라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기존 환자를 파악하고 이 서저리가 어전트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일렉티브한 건지 먼저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어전트한 거면 당연히 서저리를 먼저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사실상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임상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11리드 EKG와 에코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11리드 EKG의 그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것을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캐네디안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하고 있는 것도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 유럽과 미국에서 나왔던 것을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터메디트에서 하이리스크 서저리를 하는 환자들은 다 하라고 되어 있고 또 65세 이상에서 역시나 하이리스크인 경우에서는 하라고 되어 있으며 기저 저희의 심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로우리스크라 하더라도 찍어봐라 라고 하고 있고 뭐 두 가이드라인에서 다 로우리스크의 에이심토마틱하고 로우리스크 서저리를 하는 사람들에서는 루틴 EKG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이어서 사실 저희가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프리오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렇게 많이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가 있거나 숨이 찬 증상이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거나 그리고 하트 페일리어의 월스닝 디스미아가 있거나 그런 뭐 클리니컬 한 상황이 변했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에코를 시행하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거 이외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도 하이리스크 서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만 에코를 하고 그 이외에 특별하게 인터미디에이트나 로우리스크 서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그 리스크 프레딕션 모델들이 실제로 환자들의 이런 그 리스크 팩터들만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또 저희 임상에서 많이 하고 있는 BMP나 다른 카디오 마커들을 같이 하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연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NT-proBNP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예측할 만하게도 수술 전에 올라가 있거나 수술 후에 올라가 있는 것이 당연히 30일 MI나 데스의 모탈리티를 다 예측할 수 있었고 또한 6개월 이후의 모탈리티에도 똑같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렇게 올라간 것을 기존의 리스크 팩터와 같이 해서 평가를 하였을 때 이러한 환자들을 조금 더 잘 리스크 프레딕션을 할 수 있었다라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마이오카디알 인저리의 개념이 있는데 그 마이오카디알 인저리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트로포닌 I나 트로포닌 T가 99%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 사실 연구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0.03이나 0.04 정도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밍스의 그 인시던스는 앞서 좀 약간 보고와는 다르지만 한 13에서 18% 정도를 보고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밍스 자체가 여러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리스크와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밍스의 중요한 것은 쇼텀 모탈리티, 당연히 이게 수술 후에 발생한 카디악 인저리이기 때문에 인하스피탈 모탈리티나 30일 모탈리티와 좀 강력하게 연관성이 있었고 또한 또 중요한 것이 롱텀 모탈리티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트로포닌을 재보는 것은 현저하게 많이 권고하고 있고요. BMP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럽 가이드라인과 캐네디안 가이드라인에서 굉장히 특히 캐네디안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데 하이리스크 환자에서 예후를 평가하기 위해서 BMP를 수정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캐네디안 가이드라인에서는 실제로 얘를 더 많이 평가하게 함으로써 에코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이지가 당연히 65세 이상이면 다 측정하라고 하고 있고 45세에서 64세 환자에서 시그니피컨트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있거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게 하나 이상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다 BMP를 측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로포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당연히 뭐 마이오카디알 이스케미아나 MI의 심토이나 사인이 있는 경우는 하게 되겠고 또한 하이리스크의 환자에 있어서는 뭐 48시간에서 72시간에서 후와 전에 측정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실제로 보시면 EKG를 찍고 환자의 리스크를 평가를 하고 환자 뭐 스텐트를 했으면 이게 이제 앞서 말씀 주신 안티플레이틀 에이전트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따라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메이스에 대한 리스크를 따져서 1% 이상이면 추가적으로 메디컬 테라피를 어떻게 할지 보고 펑셔널 캐퍼시티를 평가를 하여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수술 전에 스페셜한 스터디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도브타민 스트레스 에코나 엑서사이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러한 것이 넌 인베이시브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겠는데 사실 이러한 테스트의 인디케이션은 프리오피 메이스의 리스크가 1%가 넘으면서 펑셔널 캐퍼시티가 좋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나 사실은 환자들이 엑서사이즈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러한 펑셔널 캐퍼시티가 적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근데 이 검사 자체는 좀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상하면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캐네디안 가이드라인에서는 거의 다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게인스트거든요.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하지만 파마콜로지컬 스트레스 테스트, 뭐 도프타민 스트레스 에코를 대표하는 것이 되겠는데 펑셔널 캐퍼시티가 적은 환자나 하이리스크인 환자인데 펑셔널 캐퍼시티가 좋지 않은 경우는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오피 리스크,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메디컬 테라피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베타블로커, 스타틴, ACE 이니비터나 ARB 정도가 되겠습니다. 베타블로커는 뭐 마이오카디얼 월 스트레스를 줄이고 다이아스톨릭 필링 타임을 늘리고 마이오카디얼 서플라이 디맨드의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는데 실제로 연구에서 보시면 이렇게 카디오바스큘러 그 리스크 인덱스의 그 스코어에 따라서 조금 그 영향이 다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뭐 매치드 코호트나 그 전체 코호트에서도 특히나 이 스코어가 많은 즉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RCT를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한 결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 결과를 보시면 메토프로롤 군에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그 카디오바스큘러 데스나 논페이탈 MI, 카디악 어레스트는 발생률을 줄였고 MI는 발생률을 줄였지만 사실상 스트로크의 발생을 좀 높였고 사망률에 대한 사망률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오게 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 베타블로커 자체가 하이퍼텐션을 유발할 수 있고 타키카디아가 생겼을 때 브레디카디아 쪽으로 더 가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포스트오피의 사망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블리딩이나 sepsis 때문에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블리딩이나 sepsis 때 나올 수 있는 보상 기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프로페스트 매치를 통하여서 과연 이 모탈리티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베타블로커가를 보시면 역시나 앞서 보여드렸던 데이터와 비슷하게 리스크 팩터가 높은 환자군에서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도 보시면 우선 크로닉하게 쓰고 있던 사람들은 다 써라라고 그 새 가이드라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이오카디얼 이스케미아가 있을 수 있는 인터미디에이트나 하이리스크 환자에서는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나 하이리스크 환자들에서는 시작해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안티 인플라메토리 이펙트와 플레오트로픽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약간 데이터가 좀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프라이머리 엔드 아웃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울코즈 모탈리티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보고가 있었고 하지만 이 RCT 결과를 보시면 이 그래프 자체가 갈리긴 하였습니다. 아토바스타틴이 앞서 말씀드린 마이오카디얼 이스케미아가 발생하는 서바이벌을 조금 더 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지만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지 못하였고 실제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모탈리티나 카디악 모탈리티 베네핏이 있다. 심지어 인펙션이나 레스피레이토리의 문제에 있어서 베네핏이 있었다라는 보고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메타 애널라이시스에서는 스타틴이 그래도 좋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을 보이고 있지
보이고 있긴 하였지만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MI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보여지긴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딱 특정하게 정해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쓰고 있던 사람들은 꾸준히 계속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스타틴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베스큘러 서저리를 진행하는 사람들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CE 인히비터나 ARB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의 하트 페일러나 하이퍼텐션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가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ACE 인히비터나 ARB를 사용하는 것이 약간 조금 더 모탈리티를 조금 올리는 쪽에 메타 아나리시스가 보고가 되었고, 사실 이러한 컨선은 굉장히 오래된 연구에서부터 이 ACE 인히비터의 사용이 실제적으로 하이퍼텐션을 굉장히 잘 유발하기 때문에 아웃컴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메타 아나리시스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 ACE 인히비터나 ARB를 끊거나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데스나 밍스,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냥 스탑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것을 얘기를 하였고, 특히나 하이포텐션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스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이 ACE 인히비터나 ARB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스탑할 수 있으면 스탑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데이터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도 실제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 환자가 스테이블하다면 그래도 사용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특히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우리가 ACE 인히비터나 ARB가 꼭 필요한 경우들, 특히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 나눠서 권고사항을 주고 있는데, 이게 하트 페일러 같은 경우에서는 사용을 하고 하이퍼텐시브 환자에 있어서는 그래도 끊는 것을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를 평가할 때 이 환자에 대해서 더 이렇게 히스토리나 피지컬 리그잼 그리고 펑셔널 캐퍼시티를 평가하는데, 이것을 다 잘 평가하여서 합리적으로 다 고려해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하고, 특히나 로우 리스크를 갖고 있는 환자가 로우 리스크 서저리를 할 때는 특별한 카디오바스큘러 테스팅은 필요하지 않고 추가적인 것을 하는 것은 펑셔널 캐퍼시티가 좀 떨어진 사람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리 오퍼레이티브 메디컬 테라피 같은 경우는 특별히 환자가 갖고 있는 리스크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리기 때문에 이 환자의 리스크를 잘 평가해서 조절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